그동안 자취를 감춰 도발을 준비 중인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던 북한의 2인자 황병서가 사실은 신병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대남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을 맞았습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도 노동신문을 통해서 3년차 국정수행을 맹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내용을 쭉 보니까 남북관계 파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보니까 저도 이제 봤는데 그 노동신문 전면에 아주 통으로 우리 박근혜 정부 3년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잔뜩 들어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남 관계를 파괴시켰다, 또 매국노다, 독재 통치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보니까 본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네. 이름만 바꿔 끼면 딱 맞는 기사가 네. 이 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 모든 남북 관계 파탄의 책임이 김정은에게 있는데 그것을 에둘러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21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네. 욕설을 담은 그런 노동신문 한 면이 다 나왔단 말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번 조치들이 김정은에게 굉장히 아픈 것이 되는 거구나. 김정일이 비명을 이렇게 지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북한이 수없는 도발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김정은에게 직접 비수가 가해지는 그런 제재나 그런 압박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김정은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밑에 김정은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네. 어쨌든 김정은을 보호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서로 충성 경쟁하듯이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고 이 내부 결속을 다지는 어떤 이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재가 아플수록 더 심한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내는 거 보니까 좀 도를 넘어섰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도를 넘어도 많이 넘었고 과거에는 뭐 그냥 미국의 꼭두각시라든지 네. 하여튼 뭐 저 허수아비라든지 뭐 이런 그래도 뭐 그 한번 들을 수는 있는 그런 욕들을 했는데 요즘에는 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성적인 모욕 그런 거를 하고 또 뭐 나이 같은 것도 이제 아주 그 괴팍하게 이렇게 비꼬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런 그래서 감정적인 대응을 유발시키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감정적으로 그냥 굉장히 그 거슬리는 고도의 심리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과거에는 개성공단을 전부 이제 북한이 닫았는데 이번에는 결국 닫은 결정을 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다시 재개되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북한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남북 대화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체념하고 그냥 온갖 저주를 다 해대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지금 자기네들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쏴서 이제 제재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네. 그거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그 제재를 가한다는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 또 제재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유엔 안보리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또 한국이 이걸 주도하고 있고 사드도 배치한다라고 하니까 또 한미연합훈련 또 한다고 해서 또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굉장히 비난을 해오는데 사실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네. 미국의 모 일간지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북한의 말이 막말하고 거세지고 또 그 수위가 높아질 때 그럴 때 과연 도발을 하냐 봤더니 말이 오히려 그 막말하고 수위가 높아질 때 오히려 도발은 안 했다. 거꾸로 아주 조용히 있다가 기습적으로 네. 도발을 오히려 많이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문 장관님 말씀하시듯이 오히려 자기들이 아프니까 아파 막 그러는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이 네. 생각이 되고요. 진짜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폭격, 또 작년에 8월에 목함질에 이런 거 할 때는 오히려 이런 비난을 자제하다가 갑자기 네.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이 거셀수록 오히려 도발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북한이 앞서서 1, 2차 타격 대상을 거론하며 중대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또 계속 재방송을 내보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예전과 다르게 언어적 도발이 또 실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 우리가 염두에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홍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딱 떠오른 얘기인데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있던 개가 갑자기 확 물어 제끼는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북한이 노림수, 북한의 전술 중에 특징적인 것이 기습입니다. 기습. 상대방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이제 기습을 하고 네. 지금 같이 이렇게 막 독이 올라서 난리를 치고 중대 성명과 같은 것을 계속 재방송을 하고 협박을 해댈 경우에는 네. 상대방의 대비가 그만큼 높아지고 강해지니까 사실 틈새를 노려서 도발하기도 어렵고 도발하면 다시 얻어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발이 이제 위축될 텐데 그렇다면 직접 얻어맞지 않는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소행을 감추거나 또는 소행이 드러나더라도 한참 후에 드러나거나 또는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는 뭐 네.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하면 긴장의 수위는 높아지지만 자기들이 직접 맞을 그런 가능성은 없으니까 결국 내부적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결속으로 이어가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 주민들이 어려워지고 김정은의 실정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김정은의 실정이 아니라 모두 외부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또 우리 국론을 분열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그런 시도로서 김정은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보여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대비는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북한 정권이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대북 압박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 박사님, 그 미국에 대한 협박도 비슷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보니까 워싱턴을 하늘로 날려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과거에도 뭐 백악관 사진을 보여주면서 거기 막 불타는 듯한 그런 영상도 보여주고 막 그랬는데 사실 그 미사일 발사 이후에 미국의 F-22도 오고 B-52 전략 폭격기도 왔는데 B-52 전략 폭격기 같은 거는 이제 괌에서 오고 네. F-22는 오키나와에서 오는데 F-22는 불과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하고 평양에 가서 김정은이 거주하는 그 전 지역을 다 완전히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데 3시간 이내면 다 끝나는 오키나와에서부터 3시간이면 모든 게 끝나고 그러는 자기네들은 파멸되는데 그런 비행기가 왔는지조차를 모르는 이건 완전히 스텔스 기능이 완전히 감춰진 비행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공포스럽죠. 그래서 B-52 같은 것도 뭐 핵탄두를 한 10개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양 같은 도시 몇 개를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만 보면 그들의 사기가 너무나 떨어지니까 그 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도 떠들어대야 된다. 이들은. 그래서 실력으로 너무나 압도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말로나마 이렇게 호기 있게 해서 군의 사기를 좀 유지시켜 보려는 그런 태세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그들 나름으로는 자기네도 이제 핵실험했다, 뭐 미사일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미국의 그 화력에 비하면 미국은 핵무기가 5,000개에다가 온갖 뭐 잠수함, 뭐 그 폭격기 또 제륙관 탄도탄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데 그나마 호기 있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위협이 된다는 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겨냥해서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는 자기네가 너무나 열등감이 있고 위축되니까 오히려 더 떠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심리적으로 밀리지 않겠다. 체제 결속 그렇죠. 다지겠다. 말로나마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네. 북한이 이렇게 비난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황태자로 불렸던 인물이 통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본 후에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군악단 창립 70돌 기념 연주회를 관람하셨습니다. 김기남 동지, 박용식 동지, 리명수 동지, 조남진 동지, 렴철성 동지, 조경철 동지와 인민군 장병들이 연주회를 함께 보았습니다. 네, 항상 수행을 하면 호명 순서 첫 번째나 두 번째 있던 인물이 바로 황병서 총정치국장인데 도통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신병에 이상이 있는 거냐 아니면 대남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왔었는데 좀 몸에 이상이 있다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러저러한 그 추정들이 그동안 나왔었는데 일단 건강 이상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네.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허리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이미 그런 치료들을 받았던 전례가 있고 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신부전증까지 같이 와가지고 혈액 투석이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 보도도 제가 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북한 내부에서 뭐 특별히 과거에 최룡해가 뭐 혁명화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황병서의 경우는 아마 이 병, 네. 질병 때문에 지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이렇게 고위 인물이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면 숙청설이나 처형설들이 떠돌게 마련인데요. 이번에 황병서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황병서에 대한 김정은의 그 신뢰감이 아주 높고 또 작년에도 한동안 보이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네. 황병서에 대해서는 뭐 숙청이나 이런 언급들이 없었던 것으로 봤을 때는 일단 황병서의 위치는 현재 확고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신뢰하는 인물 같으면은 이 나름대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군사실무회담을 할 때 제 상대인 사람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회담에 나오질 못했는데 우리 같으면 바로 교체해서 딴 사람 이름으로 할 텐데 한동안 그 사람을 그대로 그 자리에 두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황병서가 질병으로 저렇게 있는 것을 나름대로 김정은이 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바꿔 말하면 그만큼 그 자리가 굳건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현재로서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홍 박사님 이런 와중에 복권된 지 얼마 안 된 최룡해 역시 좀 중병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최룡해가 복권된 후에 그 사진 한 장이 등장했는데 왼쪽 다리가 너무 앙상하게 네. 말라서 그게 또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혁명화 사업을 가가지고 고생을 해서 갑자기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지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그냥 다리가 얇아져가지고 아마 그걸 당당히 그거 치료해야 될 것 같고요. 허리도 아프다 그러고 이 최룡해는 사실 빨치산이었던 그 최현의 인민무력부장 최현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성골이죠 북한에서는. 근데 최룡해는 66세, 황병서는 67세인데 네. 황병서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그 집안이 좋거나 엄청난 그 자기 측근을 거느리고 그런 사람이 위험하지가 않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없어져도 김정은이가 뭐 걱정을 안 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인데 최룡해는 좀 다르죠. 최룡해는 이 아버지가 빨치산의 최고의 혈통, 북한의 최고의 혈통, 뭐 김일성 집안 빼놓고는 최고의 혈통이죠. 그래서 이 최룡해의 경우는 보면은 사실은 지금 김정은에게는 이 북중 관계를 위해서도 최룡해를 좀 써먹어야 되는데 북중 관계 워낙 안 좋으니까 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이 혹시 중국에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중국에 간 것 같지가 않고 최룡해도 역시 몸이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좋고 지난번에 뭐 그 사진에도 다리가 워낙 가늘어져서 뭔가 지병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왜 최룡해가 한국에도 2번이나 왔잖아요. 그렇죠. 목함지뢰 때도 회담에 오고 또 아시안 게임 마지막 날에도 오고 그래서 남북 관계를 또 맞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김영철을 시키고 했는데 어쨌든 최룡해는 이 북한이 이제 지금은 제재 국면이고 굉장히 그 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한 몇 달 지나서 북중 관계를 재개한다든지 남북 관계를 한다든지 그럴 때 혹시 최룡해가 또 그 김정은의 어떤 그 특사로 뭐 방문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 중요한 인물 2명이 이렇게 지병으로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정은으로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후임을 찾던지 아니면 당분간 이 자리를 비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그럴 할까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최룡해나 황병서를 보면서 사실 북한에서 2인자를 다투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최룡해가 전임 총정치국장이고 말씀하신 대로 빨치산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북한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그동안 역임을 했고 지금도 역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인데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황병서나 최룡해가 그런 자리에 있지만은 어마어마한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그 황병서 같은 경우 김정은 앞에서 한 발짝 갔다 그냥 네. 바로 뒤로 물러서는 장면도 나왔고 그 김정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입을 가리고 얘기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정신적인 압박이 됐을 것이고 그것이 아마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말씀하신 대로 그 두 사람에 대한 신뢰나 의존도가 높았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람들의 빈자리가 아마 적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그들이 도저히 회복 불능한 그런 질병 상태라면 아마 후임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마 당분간 이 치료를 하면서 회복을 좀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70일쯤 후에 중요한 행사가 있고 그 행사를 계기로 해서 대대적인 인사나 조직 개편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북한은 지금 김정은도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방금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정신적 압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네. 김정은의 눈치를 계속해서 봐야 되니까요. 김정은의 공포 통치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겠죠. 김정은이가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서른 조금 넘었고 그런데다 경험도 별로 없고 그런데다 능력이 뭐 출중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아버지가 김정일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는데 김정은이가 또 이 농구를 좋아하잖아요. 농구를 좋아하니까 자기가 농구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는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영화 감독 주연 한 번 쓰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써야 되잖아요. 농구는 이 잘못하면 바로 부저 눌러가지고 바꾸고 또 너 나가라 또 들어와라 그리고 뭐 끝도 없이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한다. 네. 그리고 이 독재자들이 흔히 쓰는 방법에 자기의 행동을 예측 불가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칼로 찌르고 뭐 이런 이 스탈린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정말 시베리아 귀양 보낼 사람을 저녁에 초대해가지고 그동안 참 당신 때문에 참 즐겁게 살아왔다 이러고 놓고 바로 나가는데 그 KGB에서 잡아가지고 시베리아로 보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로서는 자기 나름의 통치 수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괴팍스럽게 하고 독선을 부리고 예측 불가능하게 하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자기 나름의 통치 수릴 수 있는데 밑에 사람으로서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고 그러니까 황병서처럼 그 김정은의 그림자에도 놀래고 항상 그냥 바닥에 겨서 모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러나 이러한 체제의 단점은 김정은이가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 못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제는 그 장래가 없는 체제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김정은 체제가 언제 급변 사태가 될지 모르니까 그걸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가 초입기에 들어갔죠. 미국과 중국이 전례 없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최종 합의한 건데 북한에게 좀 뼈아픈 제재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상보다는 상당히 강력한 제재들이 지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이게 이 국면이 이를테면 우리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는 결단을 한국이 내렸고 사드 배치를 하니까 이거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 압박을 받은 중국이 긴장했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서는 더 중요시하는 게 미국의 국내법으로 대북 제재법이 통과됐는데 이게 행정부에게 세컨더리 보이코트 이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되면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지금 워싱턴에 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 사드 배치나 또는 미국의 그 세컨더리 보이콧 대북 제재법 이거를 좀 하지 마라. 그 대신에 우리도 성의 보이겠다.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참 대단한 게들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3월부터 북한의 석탄 수입을 안 하겠다. 북한의 대중 수출의 거의 50%가 석탄 그 광물이거든요. 그거 수입 안 하면 북한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인데 네. 거기에 더해서 뭐 북한의 선박을 뭐 입항을 안 시킨다든지 검색을 강화한다든지 또 뭐 금융 제재도 더 네. 강화하고 그런 또 사치품이나 여러 가지 금융 제재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지금 될 것 같은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만약에 유엔 안보리 제재로 들어가면 상당한 북한에게는 압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뼈 아플 수밖에 없는 제재 같은데요. 유엔 안보리가 또 북한의 정찰 총국 그리고 원자력 공업성, 국가 우주개발국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어떤 곳이고 유엔이 왜 이곳을 지목한지도 짚어주시죠.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정찰 총국은 글자 그대로 대남 도발의 본산입니다. 정찰 총국은 2009년에 만들어졌죠. 인민군과 조선노동당에 흩어져 있는 대남 공작 조직들을 묶어서 이 정찰 총국을 만들고 그 정찰 총국장에 김영철이라고 하는 인물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찰 총국이 2009년 이후에 잇단 대남 도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안함 복침, 연평 포격 도발, 또 사이버 테러라든지 작년에 있었던 목함질의 포격 도발, 모든 도발의 중심에 정찰 총국이 있었다. 특히 이 정찰 총국은 간이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미국의 소니 픽처스 네. 그 영화사를 해킹을 해가지고 역시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이미 올랐던 조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공업성이라든지 국가 우주개발국, 뭐 중국은 그럴듯하게 원자력이나 우주를 뭐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이 명칭들을 이렇게 썼지만 원자력 공업성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조직이고 우주개발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네. 조직들이거든요. 이런 조직들을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올려서 분명히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조직들에 대한 제재를 지금 분명히 하고 있고 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아픈, 미국은 그렇게 표현했죠. 이빨이 있는 제재가 될 것이다. 꽉 물어서 김정은이 진짜 아파하는. 네.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의 행동과 결단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행동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네. 이제 주목되는 것이죠. 네, 더 이상 핵 미사일 개발이나 어떤 도발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군요.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